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제공하는 왁자지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도 정치판 뒷얘기를 풀어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왼쪽으로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저널리스트 출신 정통 변호사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네. 자,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도 역임하셨고요. 정치학 박사이신 우리 김종국 박사님 예. 어서 오세요. 저는 사이비. 사이비. 예. 아이 사이비라니 별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거는 우리 공희준 평론가하고 동기시라는 거예요. 네, 네,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아, 과도 같아요? 예, 같은 과 88학번. 네. 젊어 왜 보이십니다. 훨씬 속세 같은 느낌. 없다고 이런다 막. 아니, 공희준 형이 훨씬 좀 주니어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김종국 네, 박사님이요. 꼭 여기 그렇군요. 계셔서 꼭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굳이? 아니, 수준이 형 하고 다니는 게 고등학생이 하고 다니는 것 같은. 아, 이제 예, 좀 순수하죠. 순수해서. 예. 네, 순수해서 스타일이. 우리 공희준 평론가는 말도 말이지만, 아유, TV에서 네네네. 시리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시리. 죄송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디서 설교할 때 네. 시리아 얘기했더니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러더라고. 네, 시리아가 아닌데. 아, 저 요새 이거 많이 켜지는 게요. 음. 저 중동 전쟁 있잖아요. 아, 오, 웹에서 찾아 아유 이런. 시리아 이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네. AI 시대. 아니, 이거 멈출 수도 없고 참. 아유 말 조심해야 되네요. 저도 아이폰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예예예. 아, 좀 요거 저 머리가 좋은 네. 아이폰. 아, 이 새끼 머리가 나쁜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엔 서울 관악을 아, 출마 준비 중이신 민생경제연구소장이시고 전 청와대 대변인 임세은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악의 종달새 임세입니다. 와. 정치 신인으로서 이제 네. 도전을 와, 하신 셈이 진짜. 되는데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또 한번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 기성 기득권 세력들의 뭐 만만치 않은 이런 회방이 심각할 거예요. 근데 임세은식으로 돌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할 뭐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 투쟁 저희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한번 칼 뽑으면 칼이 부러진다 한들 그냥 저는 아니 갑니다. 지금 도전장 내민 거기 그 정태호라고 그 민주연구원장인데 그 사람이 무슨 집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나? 뭐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도전자 신인의 그 도전이 있을 때에는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해서 지역 구민들의 그 신임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경쟁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은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정태호 씨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의 기존의 의원들이 이제 정치 신인의 도전을 불쾌히 여기고 불쾌할 수 있지 사실. 근데 막 회방을 넣는다든지 야 네가 뭔데 도전을 해 나오지 마.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아니 접수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신고센터. 아니 경쟁을 하지 말라니 이 지금 온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그냥 경쟁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쓰는데 아니,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요. 민주당 같은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유리한 룰이에요. 그럼요. 유리한 룰이 있으면 그 룰을 좀 공평하게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룰을 향유하면서 신진 인사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또 예를 들면 다른 방식으로 또 막으려고 하는 건 매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답지 않은 태도인 거죠.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예, 그럴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같은 반에서 서로 같이 친하게 지내고 공부하고 나중에 또 결국은 경쟁해요. 그럼 대학 입시 갈 때도 경쟁하고 그럼. 경쟁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누구와 친했었다. 친분관계 있었다라는 이유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는 사실 제 생각은 납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다면 납득이 안 된다라고 아니 특히 우리 생각합니다. X86 의원들, X86 의원님들 또 당신들이 DJ한테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특혜를 받아가지고 젊은 피로서 이제 국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배지를 단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30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이 특권적 지위를 놓지 않겠다 이러면은 이건 추태지 추태. 예,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예 나오지 말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경쟁하세요. 경쟁 안 하는 사람들 가만 안 두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경쟁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말이야. 자기들은 경쟁하지 않겠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탱이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네.
자, 그래요. 아니, 김기현이가 재신임을 받은 모양이죠? 사실상 아니 뭐 의미 있나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어쩌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총에 갔을 때 저는 허은하 의원의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 예전에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어떤 배우였었죠?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나와서 장서희 배우. 장서희 배우. 거의 그런 식의 둔갑수를 하더라. 인어공주였나 그게? 그러면서 예 인어공주가 아니요, 인어공주 아니고. 아니라 댓글 올려주세요. 저희 보고 장미 뭔가 있는데. 뭐지? 장미의 전쟁? 장미 아니, 아니, 아니. 장미 전쟁도 아니고. 저번 SBS 드라마고 그 저기 아내의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 맞아요. 그래. 아니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선거 졌지만 송파구청장 선거했으면 우리가 뭐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허은하 의원이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봤는데 정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정신 못 차렸구나. 그렇지만 정말 수도권에서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진짜 그 자기가 노력이 공으로 들어갈 공천받는 게 지금 계제가 아닌 국면이 펼쳐져서 아마 이 자중질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이거 2주 버틸 수 있을지 한번 2주 보고 있습니다. 네. 신종국 박사님.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 신발끈 묶을 테니까 잠깐 좀 이거 좀 들고 있어. 근데 김기현 체제는 그런 체제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 잠깐 가방 좀 들고 있어. 나 신발끈 좀 묶으려고.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 말대로 2주 안에 끝난다는 얘기는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요. 2주 안에 끝난다는 게 뭐예요? 김기현이 2주밖에 못 갈 2주밖에 못 갈 거다라는 얘기니까. 2주 전화. 그러니까 이준석 3달짜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주짜리라고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3달 봅니다. 3달. 김기현 체제 세 3달 달. 정도 봅니다. 10월, 그러면 11월, 12월 달쯤이면 제가 정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쯤 돼가지고 총선은 이제 김기현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아마 가방을 김한길한테 줄 것 같아요. 가방을 김한길한테. 김한길. 아니, 신발끈을 묶어서 그 신발을 고스란히 갖다가 그 신발을. 김한길한테 넘겨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지금 저 얘기 나온 김에 네. 연말이라고 하셨는데 그 윤석열 신당 가능성, 친위 신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저는 그 신당 개념이 아니고요. 그 재창당에 준하는 당의 어떤 변신. 근데 이제 그 당 변신- 이름은 바꿔야겠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은 김한길. 왜냐하면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그 국민 통합이 뭐 회의인가요? 네. 영빈관에서 진짜 왜 영빈관에서 네, 했는지 통합위원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영빈관에서 국민 통합이라 생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완전히 쫙 갈라놓고 다수가 싫어하는 일을 했던 그 공간에서 그 회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선거가 있기 이전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과 계속 예를 들면 인터뷰도 하고 네트워크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는 얘기들 계속 흘렸어요. 사전 정리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한길 내가 계속 이 여권판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짠 계획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소통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에 뿌린 거죠. 그리고 난 네. 다음에 선거가 지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막 헤매다가 일주일 만에 짠하고 김기현을 오른쪽인가요? 왼쪽에 김한길 이렇게 놓은 건 여기서 여기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상징적인 징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재창당에 준하는 형태의 어떤 당의 변화를 연말부터 드라이브 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위력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김한길이 창당하면은 그 뭐 좀 그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게 위협이 됩니까? 다 보셨잖아요. 김한길이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나요? 망한 길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재창당이나 정계 개편이 아니라 매우 예를 들면 기술적인 정계 개편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30%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술적 공학적 접근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예를 들면 낡은 발상이다 생각해요. 오늘 그런 워딩이 나왔잖아요. 국민을 이기는 예. 정치라고 예, 했나요? 국민들이 항상 옳다. 국민들이 항상 옳다고 하는데요. 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떨 때는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 그 얘기를 본인이 했겠어. 김한길이가 하라고 그랬겠지. 아니 왜 힘드냐면 자꾸 과거에 나와 싸워요. 자꾸 나랑 싸우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나와 싸웁니다. 국민이 항상 옳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지율 1%가 돼도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전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벌써 2차 방류까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 표명이 없고 그리고 어디 가서 딱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독도는 어디 땅이게 물어보면 한국 땅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독도가 한국 땅이란 말 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해도 미국에서 그렇게 국방부에 공식자로 나온데도 단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국민의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일까요? 과거에 나와 싸운다고 하셔서 그런데 8월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게 이념이다. 이념이다. 네, 그렇게 이제거든 이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제1 말씀이 알코올 의존 상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아니고 알코올 의존 상태인데 알코올 의존 상태면 어떤 상황이냐? 자기 한 말을 까먹어. 자기가 과거에 스스로를 무슨 얘기를 부정하고. 했는지. 네. 아니 진짜 뭐 몇 년 전도 아니고 몇 달 전도 아니고 바로 몇 분 전, 몇 초 전에 했던 것도 까먹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천연덕스럽게 뒤집을 수 있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그렇죠. 그것도 저희 또- 방금 지금 한 3시간 전에 최대집 회장님이랑 생방송하고 오, 왔는데요. 그렇구나. 하고 왔는데요. 네.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다. 귀태 라고 정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반박이 가능한 게 무궁무진해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적어봤는데 이게 적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10월 17일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문가니까 다 안다는 생각 버려라. 근데요. 예전에 나를 가르치려드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근데 이런 이제 것들이 오늘 있죠. 바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예를 들면 말을 바꾼다는 걸 확인해 준 중국대 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파나를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파나를 계산하지 말아라. 내가 R&D 예산 줄였으면 그냥 가는 거지.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볼 때 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들의 다수가 그다음에 또 R&D 연구자들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R&D 예산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럼요. 기본적인 국민 정서예요. 그럼 국민은 늘 무조건 옳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판을 두드리지 말자는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안 국민들은 무조건 옳다라는 말의 앞에 괄호가 빠졌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이라는 괄호가 빠졌습니다. 난 그거보다는 김건희가 김건희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국민. 김건희 국민. 너무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신당 창당이 아니라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라면은 네. 그건 역시 나는 김건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찮잖아. 국민의힘이란 당 이름 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윤석열한테 알코올성 의존. 네 글자도. 근데 이걸 또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 이런 거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홍보 기능을 그 수중에 넣으신 우리 김 여사께서 간판 바꿔봐. 디자인 비용 이런 거. 다 누구 외주 주머니에 들어가죠. 가겠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겠어? 이게 또 리베이트 해가지고. 예.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예. 자, 그래요. 김기현 체제는 뭐 길어봐야 연말까지다. 이게 잠시 좀 지금 뭐 엄발의 오줌 누기 정도다. 지금 오줌이 됐어요. 이 김기현이. 네. 아니, 오줌은 쓸모가 많아요, 그래도. 그렇지. 네. 깨끗해 그렇죠. 오줌이. 비뇨- 오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많은데. 동창회를 보는데 오줌을 꼭 마시라고 하는 선배님의 어떤 제언이 있었던 동창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건강이 좋다. 본인 아니 그래요? 뭐 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물고기 똥물도 벌컥벌컥 드시는데 뭐 그렇지. 오줌 정도는 박테리아. 귀엽죠. 네. 아니 너 나부터 민생 현장 파고들 것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라. 술상에 앉아야 됐나 보죠? 그렇지.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술상에 수상에도 앉아라.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은 안 된다. 정말 참 한심합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김기현 2기는 그냥 시한부 운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저께가 아니죠. 그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있던 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인가요? 예, 유튜브 그 채널. 유튜브 방송을 제가 쭉 봤는데
뒤늦게 봤는데 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독해야 되나? 이준석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남권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입니다. 아 고양이에 비유하고 아, 막 살찐 이랬죠. 고양이. 예. 살찐 고양이, 살찐 고양이. 비만 고양이. 네, 그것도 거기만 그렇지만은 지금. 난 그 얘기가 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 네. 거기는 선거운동. 우리가 통상 선거운동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인사하죠. 인사하고 뭐 그냥 가가고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네. 또 유세도 하고. 네. 영남은 아니래. 어? 영남 국민의힘 후보는 그냥 뭐 너무 안 움직이면 안 되니까 선거 때 네. 뭐 주지스님, 아.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 뭐 신문사 대표 이렇게만 만난다는 거야. 뭐 아니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이유가 없어. 어차피 다 나 찍을 건데. 아, 그러니까- 시민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는 것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지.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수도권 특히 그 젊은 세대 민심을 잡기 위해서 길을 썼던 이준석 나를 좀 아. 바라봐라 뭐 그런 취지겠지만은 정말 그 얘기 들으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또 선거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길 가는 개도 입에 임명장을 물고 걸어다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기 2012년인가 그때 그 박근혜 나왔을 때 그때 저 이준석은 자기 8군데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대. 국민의힘 내에서 새누리당에서 뭐 이분과 저분과에서 했는데 네. 이번에도 한 100만 장을 뿌렸던 모양이지 네. 대선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젊은 세대를 막 그 말하자면 국민의힘 표 네. 윤석열의 표로 만든 이준석은 완전히 내팽개쳤잖아요. 네. 근데 임명장 뿌리는 식으로 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에서 뭐 승리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대선 때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우리 그 민주당에 사실 그 당직을 하신 분이에요. 네. 당직하고 계신 분도 국민의힘에서 무슨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한번 막 증명하고 이랬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도 이게 왜 나한테 왔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뿌린 겁니다. 막 뿌린 그것도 거야? 사실 그 정보도 사실 불법 아닌가요? 그러게, 근데 어떻게 민주당 확보했나 당직자인데 그걸 받았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 일이야 비일비재하고요. 근데 그게 그 임명장이 그냥 뭐 A4용지처럼 출력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장당급의 그 상장, 네. 임명장 그 뭐 이렇게 뭐 금박도 네, 있고 상 받으면 이렇게. 그 한 장당 한 1,000원씩 한대. 생각보다 그 비싸네. 100만 명을 주면 얼마야 도대체 이게 돈이? 한 10억 되는 거 아니야? 10억 정도 되죠. 10억. 예, 예, 예. 10억이네요. 그러니까 그 10억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준석이야. 이준석이 이렇게 팽당하니까 참 천우신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이준석이 만약에 계속 저 국민의힘에 그 득세를 했다면은 참 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아무 관념도 없는 자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임명장 뿌릴 생각이 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거죠. God bless. 진짜 뭐 이준석도 반성해야죠. 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 1등 공신이 그렇죠. 본인이고 또 본인이 또 10% 이긴다고 또 구라쳤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3개월 만에 쫓겨나니까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이준석 전 당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진짜 그야말로 똑바로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기 반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좀 명분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모든 뭐 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하듯이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다른가 뭐 이런 느낌도 있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겠죠. 윤석 당대표가. 총선 때 어떻게 그 뭐 지금 여권에서 뭐 당이 갈라질 가능성, 뭐 윤석열 신당은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박지원 원장이 나와서 만약에 신당이 아니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하니까 만약에 민주당 진영에서 갈 사람은 공천받지 않으면 한 2-3명 정도 그게 세력화 규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 있는 신당이라는 게 과연 지금 지형에서 가능하겠느냐. 너무 인기가 없고 너무 국민의 인기가 없어. 신망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뭔가 정말 공학적으로 판가리를 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새 인물이구나, 새 세력이구나라고 판단하면서 박수 쳐줄 것이냐.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데 정말 공학적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판만 바꾼다. 저는 근데
이렇게 뭔가의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으로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기도 없고 나가봤자 찬바람 불 텐데 과연 그럴까 하는데, 만약에 버림받고 무언가의 특정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 어느 순간 눈과 귀가 멉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말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도 이상하게 탈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김한길 지금 뭐 위원장이 뭐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김한길 위원장의 특징이 뭐냐, 특기가 파티 브레이커입니다. 당 쪼개기. 예,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당을 헤아릴 수 없어요. 민주당, 통일국민당, 새정치, 국민의,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 중도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 뭐 줄줄이 이제 국민의힘까지 등등이 있어서 저는 뭐 분명히 저는 당을 만들 수도 있는 충분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이 보수가 변절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싹 그래서 내가 공천 안 받을 것 같으면 어디선가, 특히 영남에서는 무소속이라도 나오든 어떤 당을 나오든 윤석열 얼굴이라도 데리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때 아니, 누가 그랬죠? 이해찬 대표가 그랬나요? 선거가만 되면 사람 다 미쳐버린다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 미친 일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신이 듭니다. 장자가 된다 이런 네, 말이죠. 네, 정신이 장자인가요? 아니 네. 근데 김한길이 만든 당을 보면 그 일당이 된 적도 없고, 그리고 집권한 적은 더더욱 없고, 그냥 뭐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는 정도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런 김한길이가 뭐 국민의힘 집권당인데 다수당이 될 수 있게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을 받을 것.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김한길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질 건가의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MB로 대변되는 MB 세력들이 김한길 비대위 체제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 체제, 그러니까 MB 당시에 MB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아침 이슬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명박, 독도를 방문하는 이명박. 그러니까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서 위기를 전환하는 어떤 대중요법을 활용했던 방식을 통해서 지지율을 유지했었고, 어떤 때는 정부교체를 막았던 거잖아요. MB 체제가 정권 재창출. 재창출을 했죠. 성공을 했죠. 근데 그래서 이 흐름 두 가지가 결합해 상당히 갈등이 좀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김한길 비대위 체제가 등장한다는 건 소위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주류의 부분적인 교체를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김한길 체제가 여기 올라오게 되면 자기 세력들을 가지고 올라오겠죠. 그럼 거기에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주류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어떤 일부 사람들, 아주 또 제3지에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소위 우리는 지금 옛날에 얘기했던 그 윤핵관의 국민의힘이 아니야라고 하는 포장의 방식들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차피 한 3, 4개월 정도만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선거만 이기거나 만약에 예를 들면 일당이 과반되는 걸 막기만 하더라도 윤석열 입장에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기획을 하는 게 분명히 노림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노림수를 좀 미리 까발려서 그런 일들이 될 수 없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나간다, 이런 식의 예를 들면 판을 좀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 잘못된 아주 기술공학적인 정계 개표 또는 재창당,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는 싸움도 상당히 좀 긴밀하게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사님, 그 포장을 바꿔가지고 그 심판 정서를 누그러뜨린다. 이것도 사실 오랜 그 정치 기법 아닙니까? 네. 대표적으로 2002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차기 민주당 후보로 노무현 후보, 지역 기반도 다르고, 또 게다가 또 이제 아예 그 노무현 후보 자체는 이제 동교동계 주류와는 거리가 그쵸, 멀죠. 그쵸. 완전 다르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고, 또 비근한 또 성공 사례가 2012년에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가 사실상 여당 대표가 되면서 당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그래서 심판 정서를 완전히 싸그리 맞아요. 그 뭐 불식시켰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난 지난번 대선 때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있었잖아요. 이걸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대단히 이질적인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자기 당으로 그 칼날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대선에 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건 하나의 아픈 케이스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정동영 후보가 그런 선택을 했었었는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신로 그룹들 자체가 완전히 예를 들면 정동영 후보자랑 척을 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당연히 쪼개진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수를 한번 써서 또 쓰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그래도 그건 좀 이질적이지 않나? 근데 그 이야기의 연장에서 네. 이렇게 윤석열과 차별화된 그런 체제로 해서 총선에 임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대권 주자가 김한길 개는 없잖아요. 응? 안 보이는데? 누가 봐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가 아니고 싸우는 차별화가 아니라 대통령은 숨겨두는 거죠. 가만히 있어. 여기서 이제 계속 포장하면서 선거구면으로 가는 방식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김한길이가 누군데? 김한길이가 뭔데? 김한길 비대위로 간다고 그래서 김한길이면 우리가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뭐 그럴 만큼의 어떤 이 포텐도 있느냐 이거죠. 국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민주당 쪽 사람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 사람인지 뭐 어디 쪽 사람인지 헷갈려서 못 찍을 것 같아요. 차라리 김한길 그 위원장을 얼굴로 내세운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신 우리 최명길 배우님이 얼굴로 나가면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그 예리한 지금. 거기에 또 다른 최명길도 있습니다. 최명길이 또 그쪽에 있지. 네. 그 사람 거기 갔어요? 네, 거기 최명길. 예. 아니 한겨레 신문 김성호 기자 그 구현된 사람도 거기가 있잖아요. 지금. 최재천도 갔다면서? 네, 맞아요. 거기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제가 지금 가면 있어요. 그 그룹들이 지금 제가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룹들이. 근데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올까? 뭐 야, 어차피- 근데 어떻게 김성호, 최재천, 최명길 그런 인간들이 아니 그 윤석열 체제를 떠받들어. 참고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것도 진짜. 어차피 정치라는 게 자기 룸만 확보할 수 있으면 무슨 뭐 자기 가치와 정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국회의원만 될 수 있으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원만 될 수 있다면 그게 누구도 뭔 상관 있어라고. 아니 근데 그 인간들 최재천, 최명길 그리고 저기 김성호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언제적 이름인지 이제 저희 세대 같은 분들은 김성호는 강서구야. 모릅니다. 저희 세대들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 최재천은 성동구 쪽이었고 예, 그때 예, 경쟁자가 알죠. 변호사 90 출신. 2000년이었나? 그치 2000년. 열린우리당 17대 국회 때. 네, 2000년 그 저기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성동 거기 나왔는데 그때 또 나온 분이 이세기 씨라고 하시죠. 이세기 이름. 돌아가신 이세기 민정당, 네. 민자당, 신한국당 그때는 저기 한나라당이었겠네요. 이세기 형이 나오니까 강력한 경쟁자아니야. 아마 최재천으로 기억하는데 최재천이 그때 플래카드로 뭐 걸었는 줄 아십니까? 2000년에? 뭐라고 했나요? 왜 그 동네에 살았잖아. 거기가 성동갑이었죠 그때. 네. 성동갑. 이 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온다. 왠지 이 세기를 환영한 걸. 욕 같은데요, 근데 약간? 아니 이게 2세기야 2세기 그 경쟁자가 2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이 세기가 가고 이번 세기가 잘 지었네요, 가고. 어쨌든. 되게 중진 정치인이었죠 이세기. 중진 정치인. 그러면 괜찮은 분이었는데 네, 그 아이디어는 좋네요. 네. 야, 나 이제 최재천까지 갔다 그러니까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 야,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구나. 정말 이렇게 정치가 저는 정말 국민의 이런 국민이 이렇게 다가가고 더 가는 것보다 정말 한 발짝도 아니고요. 한 100발짝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은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그 그렇지.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또 더 많이 느낍니다. 박사님,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몇 석 얻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점성술사가 아니어서 아이, 잘 맞추시니까요. 제 생각에는 뭐 지난 국회의원 선거 수준 정도 그 정도 받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상상 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공불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진짜 예를 들면 무슨 이재명 당대표를 갖다가 팔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싹쓸이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거의 멘붕이에요 지금. 엄청 화가 났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인 거고 서울은 제가 볼 때는 강남 정도만 살아남지 다른 지역은 내가 볼 때 흔들흔들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영남이 흔들릴 거냐. 충청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지금. 흔들린 것 같고 영남이 이제 그 이번에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예. 나왔는데 거의
10% 이상 민주당이 높게 나왔어요. 영남에서. 영남이요? 부산 쪽에서요. 와우. 그 대구 경북은 아니고. 예,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TK 고립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음.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서울과 호남 라인의 연대에서 이 아래까지 영남을 이렇게 해서 TK 고립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고립을 풀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제일 과거에 관심을 받았던 게 충청도였거든요. 네. 가운데를 끊으려고. 아. 가운데를 끊으려고. 근데 제가 볼 때 충청도 상황도 지금 보니까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나 팔더니 자기 아버지 고향이라고 팔더니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많이 돈 것 같고, 충청도가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임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좀 많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TK 고립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여기에 마지막 반전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그야말로 반전적인 변화인데, 본인이 한 얘기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녹취록에 나온 거 이준석 까불어봤자 3개월. 까불어봤자 3개월 만에 죽였잖아요. 진짜 그다음에 상대요. 이놈의 당을 바꿔버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놈의 당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이제 제가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이라는 사람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사익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대한 거고, 국민들은 알 거예요. 이게 사익이구나. 네가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까지 그러니까 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 일주일 사이에 윤 대통령의 워딩을 봐도 전혀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모사꾼들이 와서 주로 이제 김한길 라인 쪽에서 모사꾼들이 나와서 어떤 내용을 주면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니들이 한번 해달라는 대로 해볼게라고 툭툭 던지는 것 같고, 근데 이거 가지고 국민이 안 되지. 변한다? 이거 국민은 뭐 바보로 하는 거죠. 그냥 바보로 하는 메시지가 섹시하다고 지금 윤석열이 달리 보이는 맞아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야. 아니 예. 국민이 옳다 이래서 저는 그게 직접 워딩인가 했더니 기사 봤더니 기분에 김은혜 홍보수석의 전원 형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접 합법.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천하람 등등의 소장파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해라. 국민이 옳다라고. 그리고 기자회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해. 기자들 만나지 않고. 뭐 도어 스토핑 해가지고 직접 대통령에게 소통하고 질문 던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는데 완전히 허구 허상이었고, 그러고 보면 그래도 국민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태세 전환은 최소한 하나라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시점에선 진정성이 좀 없어 보여요.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민이 무조건 옳다 앞에는 괄호가 있다고. 나를 지지하는 국민이 옳다. 그 외에는 1+1은 100이라고 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그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60 정도 되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그러면 바뀌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우리는 바뀌는 척한 걸 봐서 속았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의롭고 법치를 지키고 무슨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하는 걸로 속았죠. 잠시 가면 썼던 건데 그거 속은 나도 속고 너도 속고 우리도 속은 겁니다. 이거, 국민도 속았습니다. 네, 국민도 속았습니다. 네. 땅을 칩니다, 정말. 예.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쓰냐면 한동훈이 써요. 이다음 이원석이 써요. 최근에는 송경호가 써요. 국민을 가지가지하네요. 대신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다 국민을 얘기하는 건데 그 국민이 누굴 지금 가장 싫어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가장 싫어하고 있잖아요. 검찰 싫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국민을 호명해요. 제가 볼 때 멍청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제가 볼 때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검찰의 DNA 같아요. 자기가 분리할 때는 국민들 호명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죠. 이원석 검찰총장 그렇죠. 송경호 서울지검장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부 DNA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은 분리할 때는 국민 갖고 와가지고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국민 이렇게 막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작살납니다. 진짜. 갑자기 또 그때 그 강서구청장 선거 개표 방송을 네. 하던 이준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내년 총선 때 이런 멘트가 나올 거라고. 네. 서울 강남 서초 박빙입니다. 근데 얄밉긴 하겠다. 아니 얘기하면. 진짜 그런 건 잘해. 네. 이준석이 똘똘하다니까 그런 건 진짜 약 올리는 건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강남에서 그 민주당 의원 나오나요? 딴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처참하게 그냥 국민의힘이 패하고. 예.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조금 또 불안한 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물론 당연히 국민께서 현명하시니까 잘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막 마치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이 하면 과연 그 민주당은 개혁이 될까? 어차피 입 벌리고 있으면 나한테 열매 떨어지겠네?
라고 하면 개혁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이대로. 이대로 가고 아까 무슨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러죠? 살찐 고양이라고 비만 했죠? 고양이. 네. 제가 뭐 국회의원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살찐 돼지라고 그랬습니다. 아, 살찐 돼지. 예, 예. 지방이 잔뜩 돼지는? 낀 돼지라고 해서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답답해한다.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대로 쭉 가면 내 체제도 유지되겠지. 내가 재선하겠지, 3선하겠지, 4선하겠지, 5선하겠지, 6선하겠지. 이러면 그 국민이 그 심판을 또 다시 민주당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의원들 미몽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 술겜이 필요합니다. 이 국면의 예. 술게 그렇습니다. 천재입니다. 자,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 소개하겠습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요. 이걸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네이버 평점 5점 중에 4.9점. 네, 검증된 상품입니다. 음주 후에는 꼭 한 포, 술겜 한 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 한 포가 아주 강력하게 발휘하는데요. 다음날 숙취가 남아있거나 음주 후 한 포를 복용하지 못했을 경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또 아침 공복에 한 포를 그런데 복용하시면 숙취가 말끔히 해소됩니다. 숙취가 안 남았는데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음주 후에 꼭 한 포 섭취, 음주 중간에 드셔도 좋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먹은 게 다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마시게 되니까 음주 중간에 드셔도 무방하지만 더 많은 술을 드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를 검색하거나 031-323-2559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스픽스 건강 프로젝트 마지막 4탄. 네. 2차 물량 긴급 공수 딱 4일까지만 6년근 홍삼 진액. 네. 그 자민경 여러분 원기 진고 1+1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린다는 얘기죠. 자, 10월 19일부터 20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자민경 원기 진고 요 하나가 59,000원인데 요거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온라인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가격 품질 보증합니다. 자, 이런 품질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스픽스 애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기획. 자,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기 진고, 자민경 원기 진고 6년근 홍삼 진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소자유 식물성 오메가3 500개 한정. 예. 58,000원인데 하나 더 드립니다. 와. 한 박스 더 드려요. 네. 자, 그래서 58,000원 스픽스 단독 온라인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허준의 후예 33대손 한의학 박사 허담 박사님과 함께 연구 개발한 순식물성 오메가3 물 없이 입안에서 톡 터뜨려서 먹는 오메가3 역사가 검증한 한국인의 건강 비결인데요. 이거 하나만 먹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두 알을 먹어야 되나요? 하나를 제가 이렇게 따서 이렇게 입에다 넣고 하루에 하나. 심지어 맛있어요. 아니, 저게 되게 맛있는데? 진짜로? 이 하나를 드시면 5알을 그대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네요. 그런 효과가. 드셔보세요, 김 박사님도. 좋은데. 제가 삶이 오메가로 꼭 차가지고. 자, 이것도 한번 드시고. 예. 자, 이거 삼켜 먹는 거죠? 이게 씹어 먹으면 돼. 씹어 먹는 거예요? 이거 뭐 물하고 먹을 거 없어. 예, 이거 그냥 씹어서 먹는 씹어서 거예요? 먹었어요. 네. 입안에서 톡 하고 터집니다. 저 눈가를 확 씹어 먹고 맛있지 않나? 왠지 그 참기름을 들기름을 먹는 것 같은 들기름 맛. 이름 맛이대. 네. 네. 이거 먹고 달걀 후라이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들기름 안 치고 왜냐면 입에 있으니까. 들기름 맛 난다. 들기름 맛.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도 맛있어. 심지어 이것도 맛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맛있어. 네네. 네. 자, 그 광고 끝났죠? 또 있습니까? 군요. 예. 아니, 기름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거였구나. 예. 자, 여러분, 자민경 원기 진고 그리고 소개해드린 오메가3 소자유. 소자유 오메가3 그리고 술게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또 나가요? 해외에? 또 나가더라고요. 갔은 거 아니에요? 사우디랑 저희 카타르. 추경했잖아요. 추경을 추경을 했는데 했습니다.
추경호가 추경을 했겠군요. 추경호가 다른 데는 추경 안 하고요. 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추경을 아주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해줍니다. 추경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외를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정상회담 가장 많이 한 기네스북 오른 대통령 되겠다. 아니 무슨 대통령 정상 외교가 출석합니까? 출석하면 그게 외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사람 만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미 578억을 다 썼어요. 1년치를. 올해. 그래서 329억인가요? 더 추가해서 최종 907억. 올해만. 907억? 907억. 약 1000억 가까운 거를 이제 해외 나가시죠. 나가는 건 좋습니다. 대통령 정상회담, 정상외교 당연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갔다 와서 뭘 했냐고요.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기억해 보세요. 보면은 나토 첫 번째 나토 정상회담 갔었을 때 민간인 태워서 문제됐었죠. 거기서 뭐 얻어왔습니까? 그 본인이 원래 초청국도 아니에요. 그냥 옵저버로 간 거예요. 나토도.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것 여왕 조문가 간다고 갔는데 여왕 조문 안 했어. 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미국 대통령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렇지. 네. 맨날 사고 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가지고는 이란도 적, 어디도 적, 이란이 주적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적 만듭니다.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는 우리 영부인께서 한 10명인가를 대동하고 호화 쇼핑. 예, 그 고가품 쇼핑을 당하십니다. 예, 호구를 당하세요. 예. 아니 그러고 온 거. 일국의 영부인이 삐끼한테 당한 거야. 당합니다. 맨날 당해요. 우리 영부인께서는. 예. 왜 이렇게 당하고 살죠? 야, 이것만 들어도 이것만 들어도 많은데 지금 화가 제가 나는데. 기억나는 것만 이건데 무수히 많죠. 그거 부산 말고도. 엑스포 유치한다고 갔는데 돌아오자마자 봤더니 딴 나라 다른 지지하고 나라 있고. 지지합니다. 네, 그랬죠. 뭐야 도대체. 그 해외 순방을 나는 필요해야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나가면 뭐 무슨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92억 더 채워가지고 기네스북 올린다니까 1000억 한번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외교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외교가 필요하냐? 제가 또 이제 한중일 외교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주변국 문제인 거고 이 지역에 있는 경제 파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이 소위 외교를 통해서 활로를 찾고 외교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우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에서 외교는 되게 중요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진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브릭스 같은 예를 들면 뭐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 러시아도 있잖아요. 러시아, 예, 이런 나라들, 중국 이렇게 쓰게 돼. 또 최근에 보면 브릭스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블록화돼가지고 60, 70개국 정도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이랑 러시아랑 척을 지면서 브릭스랑 접근하기는 되게 매우 어려운 거죠. 근데 브릭스가 상당히 거대해지면서 소위 위안화가 이 달러화를 대체하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브릭스 안 가도 좋은데 그러면 한미일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정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야, 우리가 좀 제대로 한 거야, 외교를. 근데 그런 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 그랬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 청와대 들어오신 다음에 외교부랑 엄청 싸웠어요. 외교부가 상당히 보수적이니까 엄청 청와대 싸웠어요. 완전 친미를 넘어서 예. 종미. 6개월 동안 제가 거기 이제 NSC에 있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내내 싸웠어요. 내내 싸웠고 대통령도 와 뭐 이렇게 했었어요. 하물며 본인이 뽑아서 갔던 그 당시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외교부 입장에서 가지고 얘기하는 바람에 반기문 아닌가요? 반기문 아닙니다. 한승 서울대 교수 윤영관. 서울대 교수. 윤영관. 윤영.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윤영찬의 아마 형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해외를 나가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근데 그런 말씀하셨대요. 야, 씨, 외교부가 잘하긴 잘하는구나. 이 프로토콜을 의전을 딱 너무 지키면서 프로토콜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면 외교부의 이 프로토콜 의전은 아주 진짜 되게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행복해요 일단. 아니 그런 프로토콜을 어떻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자기가 생존. 접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으면은 막 그냥 온갖 욕 먹고, 듣기 싫은 얘기들 많이 신문 듣는데 그런 거죠. 아니 대옵니다잖아. 다 아니 대옵니다. 아니 대옵니다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 말대로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고 부인은 쇼핑에 빠져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진 찍기. 어떤 자기가 편한 환경과 어떤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황들이 발견되면요. 외교부는 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더 필요합니다. 계속 예를 들면 외교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서 또 예를 들면 보고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좋아하는데 대통령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만들지. 외교부 공무원들 그 외교관들은 대통령이 밖에 나가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자기들의 그 부처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이익 관철도 되겠죠. 그렇지 뭐 어떤 예.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을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외교부는 계속 밖으로 빼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순방을 여러 번 다녀왔었습니다만 가면요 엄청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수행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교민과 그다음 외교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온다 하면 그때 딱 정기적으로 약간 알바같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딱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해서 스텝을 맞춰놔요. 그러면은 이 수행원 자체도 굉장히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대통령? 이건 거의 황제 수준입니다. 거의 황제 수준으로 딱 시간 맞춰서 어디 가고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요. 그 애국심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일단 오면 좋든 싫든 환영해 줍니다. 되게 열렬히 환영하시고. 네, 열렬히 어디를 가든 대통령이 왔어 지금 우리 교민인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외국에서 어디든 그럼 대통령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와서 풍선 들고 막 꽃 갖다 주고 막 하면 그러면 기분 좋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그럴 그런 수도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아닐 수도 지금은 안 있지만 그래요. 왜 왔냐 이럴 수도 안 그래요. 있겠지만 어쨌든 대접은 극진하게 받는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이 민간인이었다면 대접 받을 수 없는 곳 그리고 직항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G7 그때 회의 때 영국에서 콘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콘월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 비행기 타고 코널. 가려면은 좀 아니 한 여러 번 2박 3일 갈아타야 거쳐서 가야 되는 곳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갈 수 없는 곳을 그냥 직항으로 가버리는 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도 이제 코널이라는 G7 했는데 그런데 그냥 막 가니까 재밌어. 신나. 우리 여사님께서는 그런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은 무슨 이제 언론에서 뭐라 그래. 국민의힘에서도 니네 이제 뭐 하냐. 사과해라. 뭐라 얘기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으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자꾸 대통령 얼굴 보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차라리 나는 게 아닌가. 아니 네. 저는 근데 하나만 예상을 해볼게요. 나 하나만 물어볼게. 네. 일단 네. 밥은 어떻게 나와요? 밥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그 윤석열이는 밥 때문에 나가. 아니, 먹는 거 좋아하니까. 밥 때문에 어떤 밥이 나와요? 일단은 그 대통령 1호기에는요, 이렇게 뭐 수행원마다 이렇게 그 클래스가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좌석이 기본 대한항공보다 훨씬 넓어요. 그냥 비즈니스석 아닌데도. 그리고 대통령 타는 데는요, 거의 거기는 호텔입니다. 호텔이야. 그리고 회의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옷 갈아입는데 샤워하는데 뭐 따로 있고 뭐 말할 것도 없죠. 공군 계신 분들이 공군 1호기야. 네, 공군 1호기니까 공군에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대한항공 파견해서 와서 서비스 해주는 분들 계시고 공군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위 1등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수행원도 먹게 나옵니다. 와. 네, 수행원들도. 그리고 가서는요 가장 좋은 호텔을 잡아요. 그 도시에서 가장 거의 좋은 호텔, 제일 입지 제일 좋은 없겠네. 호텔. 그리고 정상인데. 대통령은 뭐 당연히 거기서 뭐 제일 큰 펜트하우스 같은 데를 가겠죠. 그리고 거기 차도 다 방탄차고. 이게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가게 해야 되는 거 받는다니까. 아니야? 그 정도로 누릴 그 가치가 있는 행보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행원이라 가면 되게 바빠요. 네. 막 사방없이 뛰어다니고 계속 하는데 그래도 순방 갔다 오면 또 가고 싶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대통령은 순방 중독이구나. 중독. 거의 그 수준이면 여행을 순방 중독, 쇼핑 중독, 여행.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중독을 아는 사람들은 더 중독되게 만들어야겠죠. 밥 이익을 중독도 위해서. 있어요. 밥술 중독. 술도 좋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먹고 싶으면 다 먹습니다.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보는 눈이 없어. 일단은 거기 수행하는 기자들도 가면은 좀 풀어지는구나. 따로 이렇게 네. 저희들이 뭐 춘추관 예전 춘추관에서 이제 따로 이제 만찬도 만들고 해서 기자들도 풀어줘요. 그러니까 되게 예리하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예. 이제 기자들 안 갈라는데요. 요새는 안 가죠. 왜냐하면 쓸 게 없어. 너무 비싸서. 비싸요. 너무 돈이 맞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왜냐면 언론사 아, 각자 눈치 보인대요. 분담하니까. 눈치 보인다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비용을 각자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옛날에 원래 그랬어요. 각자네요. 옛날에 됐는데 원래 각자네요. 지금 비용이 너무 세가지고 엄청 눈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가는 기자가 또 계속 가는 구조니까 청와대 출입은. 아니 뭐 윤석열이가 해외에서 무슨 성과를 낸다고. 그러니까 무슨 나중에 성과를 연합 거 낼지 그냥 모르겠네. 베껴 쓰겠네. 맞아요. 연합 가라고 하고. 아니 어차피 거기 풀도 못 따라가는데 뭐 가서 의미도 없으니까 어차피 그 돈 주고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가는 데가 사우디와 카타르잖아요.
혹시 이게 맞다면 아니면 내 말 때문에 제 말 때문에 안 된다면 이건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사우디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중동. 또 뭔가, 사우디가 근데 사우디는 반 이스라엘 아닌가? 그 윤석열 대통령 네, 이스라엘이랑 수교 회복도 중지하고 막 이랬으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깝잖아요. 우리 또 대통령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 우리 바이든 대통령 큰형님을 모시니까 이스라엘에 가까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에 처해 있어요. 여러모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간다고 하지 않나요? 네, 지금 와 있어요. 네, 가 가 계시니 이스라엘에. 네. 우리 윤 대통령 그거 참을 수 없지 않겠어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딱 가서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아, 이렇게 가서 뭐 만난다, 조우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든 가까이 한번 있으니까. 들르지 않겠어요? 아니, 파병을 약속하는 거 아닐까 설마? 아우, 파병할 그러면 안 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미국이랑 사우디랑 UAE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예를 들면 평화협정 같은 걸 이렇게 평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서 이 판이 깨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그렇지. 중국에 대해서 네. 그래도 아마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마스에 들어가서 점령 정책을 추구하면 저는 이스라엘 전선에 다 쓸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 이스라엘 정책으로 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대통령이 가서 사우디나 쿠웨이트에 가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이 걱정되는 게 또 예를 들면 뭐좀 갑자기 그 생각 없이 예를 들면 야 이거 하마스나 예를 들면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슬람 척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슬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테러 대상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가 척을 짓게 되면 이슬람 국가에 이제 반군 테러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가더라도 외교적인 문제나 어차피 사우디 가서는 저긴 못할 거잖아요. 그 뭐죠? 그 부산 엑스포는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같이 경쟁이니까. 그럼 왜 가는지 아까 왜 이 시점에서 왜 가는지 모르겠어. 또 모르고 그 저기 사우디가 가지고 우리 좀 부산 엑스포 지지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술 한잔 마시고요. 야 돌겠다 그러면. 저는 진짜 그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그 각 국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와 외교적인 뭐 민감성 등등 다 보고를 하고 그 책자가 이만큼이나 돼요. 그 대통령도 다 읽고 수행원도 일부 필수 수행원 좀 보고 가는데요. 제발 거기에 논쟁되는 얘기 아예 쓰지 마라. 왜냐면 보통 그게 정보 차원에서 대통령 이거 아셔야지 실수하지 말아라고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쓰는 게 실수예요. 왜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 정보도 주지 마세요. 차라리. 네,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무 플러스 정보도 주지 마세요. 플러스 하나 김태호 데리고 가지 마세요. 김태효. 네, 김태호 데리고 가지 김태효. 마세요. 진짜 약간 한 글자 보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건가? 거 주적이란 이렇게. 뭐 59분을 얘기하니까. 진짜. 진짜. 근데 우리 그래도 윤석열이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그 정상회담 바로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A4 용지를 보고 네. A4 용지를 보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참 다행이다. 오히려 보고 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밑바닥이 다 드러날 텐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걱정. 대통령을 이제 오너 리스크를 안고 사는 나라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는 23일에 당무 복귀를 하는데 뭐 지금 관심은 저거예요. 그 저기 가결표 던진 가결 유다들 징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징계 저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상필벌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기준은 통합.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굳이 당내 갈등을 지금 국면 수면 위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한켠으로는 뭔가 이재명 대표 체계에서 수석 최고잖아요. 정청래 최고가.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좀 강약 이렇게 조절을 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청래는 징계하자, 이 대표는 다 듣고 징계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그런 가는 걸로. 식으로. 그러나 또 많은 분들에게는 가결표 던진 인간들이 누군지 이미 거의 각인을 시키는 좁혀지는. 거고 그래서 다음 뭐 경선 때 저기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뭐 저도 그 흐름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주도권 행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어요. 아, 이제는 삼성 완전 정당. 승기를 좀 잡은 선거 측면이 좀 이후에.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후에 민주당이. 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 복귀를 23일 날 합니다만 이미 다 얘기를 했죠. 10월 9일 날 강서구 발산역에서 작은 차이보다는 큰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큰 기조를 얘기했고, 두 번째가 국민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능력을 좀 보여주고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두 가지 얘기를 했었고, 말씀하신 남아있는 건 이제 가결파로 지칭되는 당대표를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덮고 가자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 아니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원들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물어봤다면 거기에 대한 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번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을 때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네. 뽑은 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유리심판원에 묻겠다고 얘기한 건 의원들 전체가 뽑은 어떤 원내대표가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심판원에 물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냥 단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원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뽑았던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유리심판원에 보내는 것도 만약에 덮어가는 상황이라면 이 당은 무엇을 원칙과 기준으로 당의 기강과 기후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큰 당 통합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고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절차까지 무시한다? 그럼 제가 볼 때 누구나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해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네. 그런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이런 방식이 누군가는 과격할 수도 있고 그게 색출이 말이 되냐, 민주정당에서 그 말이 있지만요.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는 결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어려울 땐 같이 힘을 합쳐서 동지로서의 그 동지 의식을 발휘해야 되고, 저는 만약에 그 민주적인 이야기는요, 여당일 때는 가능해요. 여당일 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견과 민주적인 의견과 나눌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하는지만, 지금은 야당, 싸워야 되는 야당의 역할에서는 여기서 특히나 당대표에 대한 그동안에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인 음해와 뭐 내려와라, 가라, 마라, 심지어 이제는 뭐 가결표 던진 분들은 그 검찰이라는 그 무자비하게 시나리오대로 당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앞에다가 옛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너무 명확한 게 검찰이 시기를 조절했어요. 그 시기를 왜 조절했나? 당을 분란시키려고. 굳이 비회기 때 영장 칠 수 있는 거를 굳이 추석 명절 전에 당 분란시켜서 우리끼리 쪼개지고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시기 조절한 명백한 정치적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가결을 했다? 그거는요, 동지로서 저는 그건 포기했다고 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해당 행위. 왜냐? 당을 분란시키고 쪼개려고 하는 그 의도에 합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심판원에 가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 진 이유가 당과 대선 캠프가 따로 놀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당시 그 당에서 얼마나 그 문재인 후보를 네. 우습게 여겼어요. 뭐 손학규 씨도 있었고 거기 뭐 끊임없이 흔들었죠. 끊임없이 흔들었고, 뭐 그 중간에 또 안철수가 요구했다고 이해찬, 박지원 대표와 원내대표가 또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 당이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대선 캠프가 기능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안 됐지. 네. 안 된 거야. 네. 응? 그 비문 계열의 그런 지속적인 또 흔들기가 있었고, 다음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기고 싶다면은 당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당원이 밀어준 그런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고, 싫으면 나가면 돼. 왜 안 나가고 그 남아가지고 그렇게 저 흔들고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당에서 기준을 만들었다. 이 정도 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야. 해당 행위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나 우리가 더 큰 통합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이번만큼 예를 들면 소위 과도한 예를 들면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 적어도 당인이라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본인이 발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행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 이제 복귀를 하는데, 한동훈 탄핵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죠. 저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퍼렇게 칼을 들고 있어야 된다. 칼을 휘두를 때의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네. 칼집에 있을 때 칼이 무섭지 뽑으면 빼면 안 또 무서울 수 있다. 우리 맞습니다. 그 법률가 저희 6개월 안에 그 결정을 내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불변기일은 아니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총선 앞두고 이게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그냥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그 입장이거든요. 이상민 장관도 아니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인용 입장을 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 총선을 앞두고 만약 기각이 됐을 때 그 후폭풍을 온전히 마이너스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정말 쥐고 있는 게 한동훈한테는 더 아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내는 것도 좋겠네요. 6개월 오히려 심사니까. 근데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까? 6개월 안에 나오면 된다라고 하니까 3월에 나올 수도 그렇게 돼 있는 있어요? 거죠.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정치적인 그 스케줄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예,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사항에서 그 당시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한동훈 장관이 와서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 명백하게 위법 행위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 검증 검표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인사 검증도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던 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기각된다 한들 국민들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그냥 입만 나불거렸던 장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안녕 가져가 너 변호사나 해라. 그냥 장관 더 해도 상관없어요. 식물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칼을 휘둘러서 계속 휘둘러야죠. 왜 계속 칼집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월 10일 예산국회 이전까지 되게 중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동훈의 칼자루가 예를 들면 다른 중대한 문제와 섞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다 판단을 좀 달리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탄핵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대단히 쓸 수 없는 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에 아니에요. 규정되어 있는 법률 맞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당연히 국회는 탄핵하는 게 헌법에 규정된 자기 정신을 갖다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하면 직무유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법에서 우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해서 법 올리는 거 번번이 거부권 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 탄핵권이에요. 근데 탄핵권 뭐 한 번 썼잖아요. 지금 뭐 그 이상민 장관 썼잖아요. 지금 대통령 벌써 그 거부권 몇 번 썼습니까? 올라오는 건 마다 쓰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앞으로도 올라오는 거 쓰겠다고 했어. 그럼 똑같이 대응해야죠. 탄핵권 계속 써야 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자,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영장을 청구한다. 할 그런 것 상황 같아요. 오면은 예. 이쪽도 맞불로 네, 한동훈 수원에서. 탄핵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도전이라면 정치적 도전으로도 맞상대하는 것이 옳겠고요. 뭐 아마 회기 아닌 때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회기 중에 만약에 또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장광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몬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한동훈 탄핵안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 못 듣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또 듣습니까? 한동훈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으면 안 되죠. 당신은. 그럼. 그렇죠. 그 전에 탄핵 시켜야죠. 네, 그래서 아니 그 자리에서 직무 같이 정지라도 탄핵을 시켜야 시켜서 좋아. 뭐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네. 자, 왁자지껄 이번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갑자기 끝나. 할 얘기 다. 아주 스타일이 그러시다 아, 보니까. 예, 예. 예.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수요일엔 최진봉 교수하고 이제 방송 같이 하잖아요. 그러세요. 진봉이 형은 방송 시간 예정 시간보다도 한 10초 넘어가면 굉장히 짜증나. 거의 이경규네요 시사계. 근데 심지어 지각했는데도 일찍 끝났어요. 지각해, 근데.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그 형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네. 자, 너무 그래요. 재밌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전 김용민이었고요. 왁자지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